소비는 살아났다는데 왜 힘들지? 나 같은 자영업자들은 다 똑같은 걸까? 참 이상한 일입니다. 요즘 백화점 명품관 줄 서 있는 거 보셨나요? 주말 하플 식당, 웨이팅 1시간은 기본이죠. SNS는 여행 사진이 넘쳐나고 뉴스에서는 소비심리 회복세라고 떠들어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내 주변 가게는 왜 파리만 날리고 있는 걸까요? 자영업자 폐업률은 왜 사상 최고를 찍고 있을까요? 우리 동네 상권은 왜 을씨년스러워졌을까요? 바로 이 이상한 간극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는 지표와 실제 내 가게 매출이 바닥을 기는 현실. 이 두 개의 숫자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건지 오늘 이 시간에 완전히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를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의 소비 방식, 투자 방식, 그리고 노후 자산 배분 전략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자, 먼저 이 숫자에 주목하세요. 2025년 들어 한국의 소비자 심리지수, 즉 CCSI는 몇 달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발표하는 이 지수는 소비자들이 앞으로 경기를 어떻게 볼 것인지, 지갑을 열 의향이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숫자가 올라가면 사람들이 돈을 쓸 것 같다는 신호로 시장이 받아들이죠. 그런데 실제 소매 판매 통계를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의류, 가전, 가구, 일반 음식점, 생활잡화, 이른바 골목 경제를 대표하는 업종들의 매출은 여전히 부진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자료를 보면 자영업자의 폐업 신고 건수는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하게 늘어났고 2024년 한 해에만 100만 건에 육박하는 폐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100만 건이라는 숫자가 실감이 안 되신다면 하루에 약 2,700개의 가게가 문을 닫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기까지 오늘 하루만 2,700개의 꿈이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소비 심리가 회복됐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사실은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소비의 양극화라는 구조적 현상입니다. 동네 수영장을 상상해 보세요. 평균 수심이 1.5m라서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한쪽은 수심 0.3m짜리 어린이 풀이고 다른 한쪽은 수심 3m짜리 다이빙 풀입니다. 평균은 1.5m지만 실제로 1.5m인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소비 통계가 딱 이 꼴입니다. 평균이 올라갔다고 해서 모두가 소비하는 게 아닙니다. 한쪽에서 아주 강하게 소비하는 사람들이 다른 쪽의 침체를 덮어버리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 한쪽에서 소비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냐? 바로 자산 보유자들입니다. 부동산, 주식, 금융자산을 가진 계층은 최근 몇 년 사이 자산 가격 상승으로 상당한 자산 효과를 경험했습니다. 자산 효과란 간단히 말해서 내가 가진 집값이 오르거나 주식이 오르면 실제로 그 돈을 손에 쥐지 않았더라도 소비를 늘리는 심리적 경향입니다. 어차피 나는 재산이 있으니까 라는 안도감이 지갑을 여는 거죠. 반면 자산이 없는 계층은 어떨까요? 월급은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했고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이자 부담은 늘었습니다. 먹고 사는데 필수적인 식품, 에너지, 공공요금은 올랐지만 가처분 소득은 줄어버렸죠. 이 계층에게 소비 여력은 없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소비를 줄이는 게 생존 전략인 거죠. 결국 소비 심리 지수가 올라간 건 사실이지만 그건 자산 보유층의 심리가 개선된 것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계층이 돈을 쓰는 곳은 명품, 해외여행, 프리미엄 외식, 고급 골프장입니다. 골목 식당이 아닙니다. 동네 옷가게가 아닙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소비 심리 회복과 골목 매출 부진이라는 두 개의 상반된 현실이 동시에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야 합니다. 이 현상은 단순히 부자가 더 쓴다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구조적인 소비 채널 변화가 함께 맞물려 있죠. 바로 온라인 플랫폼의 독식 구조입니다. 쿠팡, 네이버 쇼핑, 무신사, 당근마켓. 지금 한국 소비의 상당 부분은 이 플랫폼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70조 원을 넘겼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한국 전체 소매 판매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비중입니다. 불과 10년 전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커진 시장이죠. 문제는 이 돈이 골목으로 흐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소비자가 지출한 돈은 플랫폼 수수료로 빠져나가고 물류 비용으로 빠져나가고 대형 납품업체로 흘러갑니다. 동네 가게 사장님에게 돌아오는 몫은 없죠. 오히려 동네 가게들은 같은 소비자를 놓고 플랫폼과 경쟁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오전에 쿠팡에서 같은 물건을 더 싸게 배송받을 수 있는데 오후에 동네 마트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이건 소비자의 잘못도 가게 사장님의 잘못도 아닙니다. 이게 플랫폼 경제가 만들어낸 구조인 거죠. 그리고 이 구조는 앞으로 더 강화됩니다.
왜냐하면 AI 기반의 개인화 추천과 초고속 배송, 인프라 투자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 편의성은 계속 올라가고 플랫폼으로의 쏠림은 더 심해질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조를 이해한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어야 할까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소비자로서, 두 번째는 자산 운용자로서입니다. 소비자로서의 관점은 이렇습니다. 소비 심리 회복이라는 말에 현혹되어 지갑을 가볍게 열면 안 됩니다. 지금의 소비 회복은 전체적인 회복이 아닙니다. 계층 선별적 회복이죠. 특히 지금 이 순간에도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가계부채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한국의 가계부채 규모는 GDP 대비 100%를 넘어서 주요 선진국 중에서도 최상위 수준입니다. 이 말은 경기가 조금이라도 꺾이거나 금리가 예상보다 늦게 내려오면 부채를 진 가계가 먼저 충격을 받는다는 뜻이죠. 주변이 소비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게 내 소비 여력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옆집이 새 차를 샀다고 해서 나도 새 차를 사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국면에서 현명한 소비자는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현금 흐름을 냉정하게 점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산 운용자로서의 관점,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지금의 소비 양극화 구조에서 돈이 흐르는 방향이 어디인지를 봐야 합니다. 돈은 플랫폼으로 흐릅니다. 돈은 프리미엄 소비재로 흐릅니다. 돈은 자산 효과를 누리는 계층의 소비 패턴으로 흐르죠. 그렇다면 투자자로서 우리는 이 흐름에 올라타거나 최소한 역행하지 않는 포지션을 잡아야 합니다. 먼저 온라인 플랫폼과 물류 생태계에 대한 관심입니다. 소비 채널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하는 건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추세죠. 이 흐름을 장악하는 플랫폼 기업들은 소비가 줄어드는 환경에서도 수수료와 광고 수익을 통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집니다. 물론 개별 종목 투자는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섹터 차원에서 이 방향은 구조적입니다. 다음은 명품 및 프리미엄 소비재 섹터입니다. 소비 양극화가 심해질수록 중간 가격대는 무너지고 양 끝이 살아남습니다. 가장 싼 것 아니면 가장 비싼 것. 이른바 모래시계 소비입니다. 명품 브랜드들이 불황에도 꿋꿋이 가격을 올리고 매출을 유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소비층은 경기 민감도가 낮습니다. 자산이 뒷받침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금리 장기화와 소비 양극화의 조합은 중소형 부동산 상권에 구조적 압박을 가합니다. 특히 1층 상가, 근린 상업시설, 소형 오피스는 이 두 가지 압박을 동시에 받습니다. 임차인 구하기는 어렵고 임대료는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부동산 자산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내 자산이 이 구조적 변화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냉정하게 점검해야 할 시점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좀 불편한 이야기지만 꼭 해드려야 합니다. 정부 통계와 실생활의 괴리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소비심리지수, GDP 성장률, 실업률, 이런 거시지표들은 평균을 측정합니다. 하지만 우리 삶은 평균이 아닙니다. 특히 소득 하위와 중간층의 삶은 이 평균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지표가 좋아 보인다고 해서 내 삶이 나아지는 게 아니고 지표가 좋아 보인다고 해서 시장 전체가 괜찮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평균에 덫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이걸 실생활에서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체감 물가입니다. 정부 발표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실제로 마트에서 장을 볼 때 느끼는 물가 상승은 다릅니다. 통계는 수백 가지 품목의 가중 평균을 냅니다. 그 안에는 값이 내린 품목도 포함되죠. 하지만 우리가 매일 사는 건 쌀, 달걀, 배춧값이지 스마트폰이 아닙니다. 소비심리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평균이 올랐다고 해서 내 동네, 내 업종, 내 소득 구간이 좋아진 게 아닙니다. 지표는 나침반이지 GPS가 아닙니다. 방향을 알려주지만 내가 지금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는 스스로 파악해야 합니다. 지표를 무시하는 것도 오류고 지표만 믿는 것도 오류입니다. 두 가지를 함께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한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소비심리 회복과 골목 매출 부진이 동시에 존재하는 건 이상한 현상이 아닙니다. 자산 보유 계층과 비보유 계층 사이의 소비 양극화,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으로의 소비 채널 이동이 맞물려 만들어낸 구조적 결과입니다. 이 구조에서 자산을 지키려면 지표 평균의 덫을 벗어나야 합니다. 내 자산이 어떤 계층의 소비 흐름을 타고 있는지, 어떤 채널의 성장에 올라타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국면에서 방어적 자산 운용과 공격적 포지션 재조정을 동시에 고민해야 합니다. 단순히 현금을 쌓아두는 것도 답이 아니고 분위기에 휩쓸려 소비와 투자를 늘리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구조를 이해하고 흐름을 읽고 나에게 맞는 포지션을 잡는 것, 이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경제 생존 전략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기사 한 줄, 유튜브 영상 하나로 세상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구조를 이해한 사람과 이해하지 못한 사람 사이의 격차는 복리로 벌어집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그 격차를 좁히기 시작한 겁니다. 다음에 뉴스에서 소비심리 회복이라는 말을 들으면 이제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그 회복이 어느 계층의 회복인지, 그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 내 자산은 그 흐름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먼저 물으세요. 그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앞으로도 경제머신은 시끄러운 시장의 소음 속에서 진짜 신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화려한 수익 자랑이나 근거 없는 전망보다 검증된 데이터와 냉정한 구조 분석으로 여러분의 자산을 함께 지켜나가는 것. 그게 경제머신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함께 해두시면 다음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채널을 선택하는 건 단순히 유튜브 채널 하나를 구독하는 게 아닙니다. 격변하는 경제 속에서 여러분 곁에서 함께 판단해줄 동반자를 선택하는 겁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 운용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경제머신 로그아웃.